검찰의 대장동 사건 포기,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일선 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 대행을 향해 상세한 설명 요청한다 이렇게 나섰고, 평검사들이 대검 검찰 연구관 10여 명이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두고 직접 항의 방문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노 대행이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재검토를 지시했고 중앙지검장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고 토로했다는 거예요. 이 해명 어떻게 보세요? 말이 안 되죠. 직이라는 것이 있고 직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당연히 의무와 권리가 따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 이거는 검찰 해체, 검찰 개혁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고,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했다. 이게 과연 검찰총장이 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총장은 외풍을 막아서 후배 검사들이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고 공소유지 잘하도록 외풍 막아주는 게 검찰총장이 할 역할이 아닌가.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을 했다면 민정수석이 그러면 검찰총장 겸임하죠.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겸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검찰총장이 검찰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하고 용산과 법무부의 얘기를 따랐다.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만석 검찰총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검사냐? 이런 말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굉장히 힘겨루기 속에서 본인 스스로가 판단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왜 선택했는지, 왜 저쪽은 안 됐었던 건지. 근데 그게 나도 힘들었어라고 하는 말로 그냥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부적절한 얘기죠. 그리고 밑에 이제 평검사들 혹은 이제 연구관들 이런 사람들도 사퇴를 요구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도 사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이 이렇게 그냥 왔다 갔다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우리가 직위원 판사가 내린 이렇게 구속작부심도 마찬가지고, 그 이전에 콜검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은 죽었다라고 판단을 할 때 어느 시점에 죽었었느냐를 보면 실제로 이거를 보는 국민들에 따라 다 다르게 판단할 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이제 와가지고 검찰총장이 사퇴를 요구한다? 본인들부터 저는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 한 얘기도 상당히 부적절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의했다. 근데 나 혼자 결정한 거 아니야. 중앙지검장하고 나는 같이 많이 상의하고 협의했어. 그런 얘기. 또 하나는 중앙지검장은 아니야라고 그랬잖아요. 또 얘기했죠. 바로 반박했죠. 약간 진실게임 양상인가요? 그러면서 미안하고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뜻이 뭔가. 검찰총장이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검찰총장으로 다시 한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평검사, 검찰 연구관, 지검장, 검사장 이런 분들이 다 좀 설명을 하라라고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계신 분들은 친윤 세력들의 반발이다. 같이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 다 이재명 정권 하에서 임명 다시 받은 분들이에요. 인사발령 다시 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을 갖고 검찰의 항명, 검찰의 쿠데타 이런 식으로 사건을 호도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오늘 하루 연차를 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쉬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홀가분한 심정이다. 검사 노만석이 아닌 인간 노만석으로 살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건데 사퇴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노만석 그냥 나는 검사 그만두고 노만석으로 살겠다라는 건데 이것 또한 무책임해요. 검찰총장은 아니고 대행이긴 하지만 당연히 여러 가지 검찰로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외풍을 막아줘야 되는 건데 검사나 검찰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범죄자들 처벌받게 하는 곳이 검찰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 해놓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동정 여론을 나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
나 법무부 차관이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그리고 법무부 장관도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다른 쪽에서도 막 나한테 유명의 압력을 많이 가했어. 나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빨리 그만두시라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그만두는 걸 암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일단은 검찰에서 구형한 것보다 재판에서 더 세게 나왔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는 더 세게 판결을 했고 또 거기에 핵심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 검찰 측 증인인데 검찰의 우호적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줬는데 또 다른 측에서 남욱 변호사 그 피의자로 되어 있는 그분은 지금 검찰의 어떤 강압 수사나 압박 수사 그리고 약간 불법적으로 가족 사진 사실 그런 것들 다 폐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수사 과정에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회유하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 재판부에 얘기를 하니까 판사가 그거 약간 신빙성이 있는데 서류를 한번 내봐 써서 내봐 해가지고 아마 앞으로 이제 써서 낼 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검찰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 눈초리에 대해서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유동규 씨가 어쨌든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더 과하게 지금 판단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동규의 진술, 그동안의 진술은 유지될 수 있는가?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는 거 아니야? 약간 주목해 볼 포인트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어떤 저간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검찰의 어떤 우호적인 판단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좀 굉장히 의미심장한 발언이 나온 게 이 사실 수사팀 반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게 강백신 부장검사거든요. 이게 이른바 2차 수사를 주도한 인물인데 항소제기는 수사팀의 만장일치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작 이제 실제 기소했던 대장동 초기 수사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른바 대장동 1차 수사팀의 정용환 부장검사가 이번 항소 추진 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절차적으로 철저히 패싱당했다라고 밝혔고 항소 제기가 만장일치 의견이었다는 건 윤석열 한동훈 체제 아래 2차 수사팀이지 수사팀 전부의 의견이 아니라고도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약간 뉘앙스가 있더라고요. 그럼 정용환 부장검사는 항소하지 말라는 게 본인과 본인 수사팀의 의견인지 그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범죄자 처벌하는 것이잖아요. 무혐의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1심에서 형량보다 좀 높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항소하지 말아야지.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낮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검찰로서는 정말 역대급의 흑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권력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한 것이 아닌가. 검찰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동학 최고위원님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이재명 대통령과 어떠한 관계가 없다면 왜 법무부에서 나서고 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나 그리고 많은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어제부터 아침부터 막 나와가지고 이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포기에 대해서 잘 됐다. 그러면서 검찰을 공격을 하고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근데 이제 정치적 공격이라는 게 어차피 아하면 아한 거고 어하면 어하는 건데 코골이 기골인데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계속해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게 정치적으로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수사였고 정치적 패배자에게 수사팀까지 바꿔가면서 올가미를 걸려고 했었던 그 지점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정치적 공격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야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제 야당에서도 주장을 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들을 계속 하고 있어서 그걸 좀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정치적인 방어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검찰에서 기소한 거고 법원에 지금 1심 판결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판단 자체를 못 받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한 8년 살다 나오면 정말 수천억 대의 그 돈을 갖고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남욱,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을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하여튼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부패재산 몰수법이라는 걸 보니까 네. 거기 6조에는 범죄 피해 재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범죄 피해 재산으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 반환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재판이 끝났으니까 그들이 먹은 뭐 수천억대에 달하는 이거를 이제 할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법에 따라서 다른 어떤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추징 몰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항소도 안 했는데 새로운 법을 적용해서 추징하려고 할까요? 근데. 민사에 대해서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과는 좀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아까도 이 질문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검사가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반대하고 이제 만장일치였다라는 주장에 이제 1차 수사팀 의견은 우리 거는 패싱됐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그럼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우리는 그러면은 항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든지 김만배는 항소하라고 그랬고 남욱 정영학은 항소하지 말라고 그랬다든지 뭘 주장했는지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 패싱당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주장이 네. 아예 받아들여질 절차적으로 아예 자기네들한테 물어보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제가 안 이렇게 됐다는 해명을 거죠. 하잖아요. 그러면은 본인들의 입장을 좀 얘기하는 것이 근데 저는 요 주장 자체가 만장일치가 아니니까 우리는 반대했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방송사 나가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검사님이. 네. 근데 저 추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1차 수사 때 판단했던 내용들이 어떤 그렇죠. 것이고 그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발언을 해주면 지금 토론이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항소를 못하게 했을까? 결국에는 정진상 씨를 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정진상 씨에게 귀속된 428억 뇌물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범죄 혐의를 물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저수지를 통해 정진상이라는 저수지를 통해서 이재명 다시 성남시장에게 뭔가 간 거 아니야? 이러한 것까지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법무부 왜 나섭니까?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왜 나섭니까? 그 정말 국가의 제도화 시스템을 망가뜨리려는 행위가 아니냐. 그래서 저는 대단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평검사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입장 표명한 계기가 네. 이번 사건이라는 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택적 분노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럼요. 또 잘못됐죠.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사실 검사장들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거든요. SNS 통해서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서울중앙지검의 누구든 징계를 각오하고 항소장에 서명해서 제출했으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당시에 심우정 전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뭐 7분 앞두고 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무슨 법무부가 꼼수를 부렸다는 등 혹은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그 시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제출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그런 논거를 기본적으로 저간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죠. 진짜 항명을 하거나 혹은 그게 그 뜻이 뭐 몰랐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면 직을 걸고 그냥 하는 거죠. 그러면 뭐 거꾸로 스타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기존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검찰이 정말 공정한 집단인 것인지 아니면 이게 수사팀마다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이거를 지금까지 일련에 벌어졌던 사건들을 가지고 다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 김건희 여사 제가 아까 콜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뭐 전례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 아니면 직위원 재판부가 그렇게 했을 때 검사장 회의까지 열어가지고 그렇게 한 일이 있었는지. 근데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0년 동안 한 번도 적용되지 않았던 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용해서 풀어줬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다른 피의자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이렇게 적용 안 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이 오히려 쟤네들 이상하다 이런 판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가 없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의 이런 공격이 사실은 좀 아픈 거예요. 본인들 스스로는 아플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옳으신 말씀인데 그게 이제 일관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정권 시절에 검사들이 김건희 씨 눈치 보고 무혐의 주고 윤석열 봐주고 여러 가지 수사 조사 제대로 진행 못했잖아요. 그에 대해서 민주당 분들 비판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권력의 눈치를 본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검사를 비판을 해요. 그럼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 모순이라고 그러고 이율배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용기 있게 지금 여러 가지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신들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의 이미지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오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검찰이 그냥 기계적으로 항소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이미 말씀을 한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락을 깔아놓은 것이 아닌가. 저처럼 이제 보수평론가들은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민정수석이 해명을 했죠. 우리는 이런 거 사전에 보고받을 정도로 한가하지 않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과 사정기관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 보다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수사하고 기소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스스로 방기한 것은 검찰이 반성해야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압력을 가했다라고 우리가 분석을 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만든 이 여권은 반성하셔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려요. 뭐 기계적인 항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전부터 있었고 사실 항소 포기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어서 뭐 최근에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선거법 위반 90만 원 확정 받았는데 검찰에서 항소 포기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걸 추가로 잠깐만 덧붙이면 실제로 검찰에서 1차 심의 때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항소해가지고 유죄가 나오는 이 퍼센트 자체가 3%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법으로 또 넘어가요. 그럼 무죄가 나오고 또 넘어가요. 그럼 그거는 또 1,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97% 상에서의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기계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항소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남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점을 좀 짚어준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들을 딱 집어넣고 이 사람이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어쨌든 우린 계속 항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대법에서 무죄가 나와서 이 사람이 자유인이 됐다 하더라도 재산적으로는 다 털리고 정신은 피폐해져 있고 그게 이제 검찰권 오남용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민주당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검사들이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중지시키기 위한 저는 것이 뭐 필요하다. 윤석열 씨를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분의 말씀을 참 받아들이기가 그렇고 박수현 대변인 90만 원 받았는데 항소 안 했다 그러면 이것도 권력 눈치 본 거 아니야라고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력의 눈치를 보는 국가기관은 존재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정치적 파장으로 따지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네. 오늘 오전에 네.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과 함께 대검에서 긴급 현장 규탄 대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검을 통해 이재명을 탄핵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지금 계속 탄핵 사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전 국정조사와 특검은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특검을 통해서 어떻게 탄핵을 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한다라는 것은 저는 보수 패널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계, 두 단계 점핑 해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설득력이 없을 것 같고 이 사안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자. 이거는 맞지. 여기서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것까지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장동혁 대표 자체가 이러한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좀 상식적이고 중도에 계신 분들에겐 소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장동혁 본인을 되돌아보시라. 윤허개인을 외쳤고 부정선거에 동의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전환길 씨를 선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야당 지도자로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들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메신저가 오염됐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정치 공세라고 당연히 단박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동안 뭐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계속해서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통령 사실상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고 마지막 시정 연설이 될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뭐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 구구 아스팔트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결과를 지금의 정권을 끝장내겠다 혹은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거를 결과를 내정해 놓고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어서 아 이게 저간의 정치적인 맥락이 국민의힘을 가지고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논리적으로 귀결시키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소폭 올라가기도 하고 특히나 외교안보나 최근 에이펙 그리고 부울경 관련돼서 지금 뭐 북극 항로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지금 여론이 어찌 보면 조금 약간 성과가 나오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그냥 비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가능성 없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은 아마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이 야당의 모습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실익이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따졌을 때 득실로 따지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손해죠. 왜냐하면은 에이펙 등 이제 외교 활동 하시면서 분위기 좋았잖아요. 여론조사 쫙 올라가고 이것 때문에 좀 까먹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에게도 길게 보면 마이너스 같아요. 길게 보면? 단기전으로 보면은 정치 공세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생겼기 때문에 좋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장동혁 체제에 아르기닌 뭐 여러 가지 뭐 바카스 비타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결국엔 장동혁 체제가 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까지 살펴보면은 장동혁 체제가 저렇게 유지하고 극단적인 지지층의 기반 위에서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에게는 장기적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최근에 광주도 갔다 오고 그게 뭐 정치적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중도층으로 계속 선거를 앞두고 계속 나온다. 혹은 선거 앞두고 할 수 없는 일정들을 지금 미리 좀 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뭐 면죄부 혹은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나쁘지 않은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억지 주장을 하더라도 그렇게 큰 타격감이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 사태에서 가장 큰 수혜자는 한 명 딱 떠올랐어요. 누굽니까? 수혜자. 김기현 의원이요. 사라졌더라. 김기현 의원의 로저 비비의 네. 파우치가 이게 이렇게 묻힐 사안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당대표 부인이 네. 영부인에게 감사장과 함께 클러치백을 준 사안이 쑥 들어갔어요. 어제 의총에서도 이 얘기 거론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숨은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분도 승자일 것 같고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좀 승자가 될 것 같고. 이슈가 그러네요. 이슈를 덮는 네. 모양새로 계속하네요. 네. 그러네요. 아 근데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 진짜 답답합니다.